1981년 7월,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겁고 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던 그 시각, 용산구 원효로의 한 저택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그 집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주무르며 밤의 여왕이라 불리던 71살의 윤여인.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신의 왕국 한복판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정무했고 집안 곳곳에 굴러다니던 현금 뭉치와 보석들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진 비극.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철옹성 같은 집에서 그녀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이 사건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추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문을 두드려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1년 7월 22일 오후의 정적이 깨지면서부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저택의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이 저택은 대지 면적만 해도 상당했고 2층 양옥 구조로 지어진 그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수사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잘 짜인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피해자 윤여인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 그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출복 차림이 아닌 집안에서 입는 편안한 모시 적삼 차림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온 손님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거나 혹은 미처 경계할 틈도 없이 변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피해자의 상태보다 현장의 부조화였습니다. 보통의 강력사건, 특히 부유층을 상대로 한 사건은 뚜렷한 목적을 띠기 마련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자 형사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의문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방바닥에는 현금 다발이 무심하게 흩뿌려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순금 장신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 범인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범인은 눈앞에 보물을 두고 빈손으로 나가는 기이한 선택을 한 셈이 됩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노린 단순 범죄가 아니다.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수사팀은 즉시 집안의 모든 출입구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현관문, 뒷문, 창문, 그리고 2층 발코니까지.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뜯거나 유리를 깬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는 그 흔한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정원의 잔디조차 지치겨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말 그대로 밀실이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들어왔다가 목적만을 달성하고 다시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혹은 윤여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큼 익숙한 얼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윤여인에 대한 평판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평양기생학교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내려와 요정, 고급 유흥음식점, 사업과 고리대 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산 증식 방식은 치밀하고도 내목했다고 전해집니다. 은행을 믿지 않아 현금을 라면 상자나 사과 궤적에 담아 방 안에 쌓아두고 살았다는 일화는 이미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했고 타인에게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의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맞이했을 누군가. 수사팀은 장부와 금고가 아닌 그녀의 인간관계를 파헤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장 보존 라인 밖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는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 군사정권 시절의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라. 최대한 빨리. 상부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지문 채취 기술이나 DNA 분석 기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형사들은 1층과 2층을 오가며 범인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1층에서 윤여인과 마주쳤을까? 아니면 2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윤여인이 쓰러진 위치는 계단 중간. 그녀는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하러 내려오던 길이었을까?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의 비산 형태를 분석하던 감식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격은 망설임 없이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작정하고 준비된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도구는 둔탁한 물체. 하지만 현장 어디에서도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왔고 다시 챙겨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해가 저물고 저택에 어둠이 깔리자 사건 현장은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사팀은 윤여인의 주변 인물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가, 가족이라곤 양녀 1명과 조카들뿐. 법적인 상속관계와 돈의 흐름을 쫓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몇 이름들이 수사선상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이 요새 같은 집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경찰의 눈길을 끈 것은 시신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인물, 바로 그녀의 양녀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윤여인에게 사업 자금을 부탁하며 빈번하게 드나들었던 조카의 존재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본부는 저택 내부의 수색을 마치고 이제 수사의 방향을 내부자로 완전히 틀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부재의 증명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범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이미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나 안에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밤 윤여인이 마주한 마지막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현장에 흩뿌려진 돈다발은 범인이 남긴 조롱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급함의 흔적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윤여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원한 관계를 넘어 법의 허점과 수사의 한계를 시험하는 긴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차가운 부검실로 옮겨진 윤여인은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과학 수사와 용의자 신문 과정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숨막히는 추적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의 칠판에는 피해자 윤여인의 사진과 현장 약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1981년의 무더운 여름. 형사들은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부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의 첫 단추이자 범인이 남긴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시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그 차가운 철제 테이블 위에서 윤여인은 비로소 침묵을 깨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의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쌓이는 경부 압박과 두부 손상. 누군가가 둔탁한 물체로 그녀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고 이어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비구폐색성 질식사와 두부 타박상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윤여인을 확실하게 보내버릴 의도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타격, 그리고 확인 사살에 가까운 질식.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망치나 둔기류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이 미리 준비해왔고 일을 마친 뒤 챙겨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획범죄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망 추정 시각이었습니다.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상태와 시반, 사후에 피가 쏠려 생기는 반점 근여의 형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대략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 여인은 보통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깨어 있었고 누군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자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윤 여인의 삶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까? 윤 여인, 그녀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기생학교를 나왔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유정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녀의 재산 증식 과정은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긁어모은 돈은 당시 돈으로 수십억, 지금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문은 닫혀갔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의심이 병적으로 많았습니다. 은행조차 믿지 않아 현금을 라면 상자나 사과 갯적에 담아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고 집안 곳곳에 돈다발을 분산시켜 보관했습니다. 밤에는 대문은 물론 방문까지 2중 3중으로 잠그고 잤으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인터폰으로만 대화하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밤 10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방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범인이 그녀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즉 면식범일 수밖에 없다는 수사팀의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기묘할 정도로 모순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살인사건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이나 방어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살기 위해 몸부림친 자국, 범인의 옷깃을 잡거나 핥힌 흔적 등입니다. 하지만 윤 여인의 손톱 밑에서는 범인의 피부 조직이나 옷 섬유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반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거나 혹은 전혀 경계하지 않던 등 뒤에서 기습을 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안방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고 일부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있던 고가의 폐물과 현금 뭉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강도처럼 보이게 위장하려 했으나 실제로 돈을 가져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아니면 돈이 목적이 아니었나? 범인은 분명 금품을 뒤진 흔적을 남겼지만 정작 중요한 금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도의 연출일까요? 아니면 범행 직후 밀려온 공포심 때문에 서둘러 도망친 결과일까요? 수사팀은 원한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노린 강도라면 사람을 해치고 빈손으로 나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면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고 금품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범인이 이미 윤 여인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당장의 현금보다는 미래의 상속이나 채무 관계의 소멸을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장부와 차용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명단,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독촉을 받던 채무자들, 그리고 그녀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모든 것이 수사 상상에 올랐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현관 손잡이와 계단 난간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꼈거나 범행 후 헝겊으로 지문을 닦아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범죄에도 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장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흙먼지, 그리고 윤 여인이 입고 있던 옷에 묻은 섬유 조각들이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비록 1980년대의 기술력으로는 DNA 분석 같은 정밀한 감식이 불가능했지만 혈액형 분석과 섬유 분석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모두 윤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냉혹하고 침착한 프로의 솜씨거나 감정을 억누른 채 기계적으로 움직인 누군가의 소행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내부자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외부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집안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당시 윤 여인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윤 여인 본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 가족들. 수사관들은 열쇠 꾸러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윤 여인의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던 열쇠 꾸러미는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범인이 문을 잠그고 나가면서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면 집 안 어딘가에 숨겨진 것일까요? 경찰은 윤 여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소환하여 알리바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 발견자인 양녀 K씨와 평소 윤 여인을 자주 찾아와 용돈을 받아 쓰던 조카 지씨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진술에서 미묘한 엇갈림을 포착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들의 행적은 어딘가 불투명했고 윤 여인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갈등이 깊어 보였습니다. 형사과정은 칠판에 적힌 이름들 사이를 붉은 펜으로 연결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목숨을 거두고 마치 제 집처럼 문을 잠그고 나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태연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장례식장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섞인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윤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하얀 국화꽃 뒤로 살아남은 자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불안과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문객들의 면면을 주시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기를 가진 내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무한 밀실 살인.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나 적어도 그녀가 한밤중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혈연과 법적 관계로 묶인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윤 여인의 양녀 K씨. 그리고 두 번째는 윤 여인의 조카이자 평소 그녀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지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 여인의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정점에 서 있었으며 각자 알리바이와 동기면에서 수사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양녀 K씨. 그녀는 윤 여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의 가장 유력한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녀 관계는 세간의 통념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윤 여인은 K씨에게 엄격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로 재산을 통제했고 K씨는 그런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발견 당일 K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어 찾아왔다고 진술했지만 형사들은 그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각이었을까?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그녀가 굳이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행동은 단순한 효심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혹시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형사들은 K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 그리고 어딘지 모를 안도감이 섞인 듯한 표정. 그녀는 어머니의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지만 수사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윤 여인의 숨겨진 장부와 예금 통장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거대한 동기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범행 시각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목격자나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의 칼날은 이제 또 다른 인물, 조카 지씨를 겨냥했습니다. 지씨는 윤 여인의 여동생의 아들로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겠다며 윤 여인에게 수차례 자금을 빌렸었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금전 문제로 윤 여인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윤 여인은 조카에게 돈을 빌려줄 때조차 철저하게 이자를 계산하고 차용증을 쓰게 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지씨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이 돈 많은 이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거절당했다. 이것은 살인사건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동기인 원한과 탐욕이 결합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수사팀은 지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분 단위로 캐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술집 주인과 친구들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공백의 1시간, 그 1시간이면 차를 몰고 원효로 저택에 다녀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지씨가 사건 현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윤 여인이 어디에 현금을 숨겨두는지, 어떤 문이 잘 잠기지 않는지, 심지어
윤 여인이 잠들기 전 어떤 약을 먹는지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한 적이 없다는 점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는 담을 넘을 필요도 창문을 깰 필요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이모, 저예요 라고 말하면 윤 여인은 빗장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에 나섰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지 씨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리를 떨고 시선을 피하며 끊임없이 물을 찾았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은 이 비언어적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형사가 윤 여인의 시신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당신은 정말 술집에만 있었나? 이모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지 씨는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한 건 맞지만 이모님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 주변에서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라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진 못했지만 덩치나 옷차림이 지 씨와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자백을 받아내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인의 자백은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경찰은 지 씨와 K 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분리신문하며 서로의 진술 모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 사촌이 당신이 그날 밤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 당신 양녀가 당신이 이모님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 형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섞어가며 용의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관계는 수사관들의 질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만이 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여인의 재산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벗었습니다. 윤 여인이 생전에 작성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 숨겨둔 금괴, 그리고 차명 계좌들. 가족들은 윤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질 재산 분할 전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이 탐욕스러운 가족들 중 한 명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일까? 신문이 계속될수록 지 씨의 알리바이는 점점 더 허술해져 갔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술자리 동석자는 사실 그와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였고, 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 씨의 신발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왔다는 감식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기술로는 이것이 사람의 피인지 동물의 피인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수사팀은 이를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모님도 편히 가셔야지. 형사의 회유 섞인 한마디에 지 씨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지 씨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형사들이 기대했던 자백과는 조금 다른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이모님은 이미... 과연 지 씨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바라기일까요? 그날 밤 원효로 저택에는 지씨 외에 또 다른 방문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얽히고 설킨 진술과 증거들 속에서 수사팀은 과연 진짜 범인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1981년의 대한민국, 그 시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거리마다 나부끼던 시절, 경찰에게 미제 사건이란 용납될 수 없는 오점이자 무능의 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 부유층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밀실 살인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타했고, 상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범인을 잡아라 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보다는 당장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수사팀의 시선은 윤여인의 조카 지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범죄의 3요소인 동기, 기회, 수단을 모두 갖춘 가장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 이모 윤여인에게 수차례 돈을 거절당하며 쌓인 원망, 그리고 건장한 체격과 사건 당일의 불분명한 알리바이까지. 형사들은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씨는 다시 한번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유력한 용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선 조사실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눈을 찌를 듯 밝은 백열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교대로 들어오며 지씨를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고, 때로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알고 왔어. 네가 그날 밤 이모님 댁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정상 참작해 줄 수 있어. 우발적이었잖아.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모님이 모진 말을 하니까 욱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형사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강요된 답변에 가까웠습니다. 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이모님 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항변은 형사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씨의 부인은 범죄를 감추려는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씨의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다는 시간, 귀가했다는 시간, 잠자리에 들었다는 시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네가 그날 밤 일찍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리고 택시기사가 너랑 비슷한 사람을 그 동네에 내려줬다는 제보도 들어왔어. 자꾸 거짓말하면 죄만 더 무거워져. 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끝내자. 확인되지 않은 증거 혹은 과장된 정황들이 지씨의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강도 높은 조사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나면서 지씨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공포는 인간의 의지를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형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범행 시간으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조카의 폐륜 범죄. 이보다 더 대중의 분노를 사기 좋고
경찰의 성과를 돋보이게 할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지 씨가 윤 여인을 살해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궁했습니다. 망치였어? 아니면 돌이었어? 어디다 버렸어? 한강에 던졌나? 지 씨가 머뭇거리면 형사들이 힌트를 주듯 넌지시 말을 던졌고 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고통을 끝내기 위한 타협이었는지는 오직 그 방의 벽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며칠간의 끈질긴 추궁 끝에 지 씨의 입에서 형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이모님께 사정했는데 거절하셔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자백이 나오자 수사본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형사들은 즉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 씨의 자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7월 21일 밤 10시경 담을 넘어 들어갔다. 1층 거실에 있던 둔기로 이모를 위협하다가 머리를 때렸고 쓰러진 이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쳤다. 이 자백은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각, 사인, 그리고 동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언론에 대대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효로 윤노파 피살 사건, 비정한 조카의 소행으로 밝혀져 다음 날 조간신문 1면은 지 씨의 얼굴과 수사 결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돈 때문에 혈육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신속한 검거에 박수를 보냈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 특히 현장을 꼼꼼히 살폈던 몇몇 감식반원들의 표정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자백은 나왔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 씨가 범행 도구라고 지목한 둔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렸다는 장소를 수색했지만 허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묘사한 범행 과정과 시신에 남은 상처의 형태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번 가격했다는 진술과 달리 시신에는 여러 차례의 타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진술은 현장에 발자국이 전혀 없다는 초기 감식 결과와 배치되었습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백대로라면 현장에 적어도 족적이나 지문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합니다. 한 젊은 형사의 의문에 고참 형사는 담배를 비벼끄며 답했습니다. 자백했잖아. 본인이 했다는데 뭐가 문제야? 범행 도구야 강에 던지면 못 찾는 거고 기억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검찰로 넘기면 끝이야. 그 시절의 수사는 그랬습니다. 자백이 곧 증거의 왕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입을 열면 나머지 정황 증거들은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지 씨는 구속되었고 현장 검증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자백이 진실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수사 전체를 늪으로 빠뜨릴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과연 법정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 씨는 정말로 자신의 의지로 자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읽은 것일까요? 1981년 8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원효로의 그 저택 앞은 다시 한번 수많은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경찰 병력,
그리고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현장 검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설안의 중심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용의자 지씨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폐륜 범죄자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범죄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그러나 어딘가 삐걱거리는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과연 보이는 것과 같은지 아니면 거대한 권력기관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미제 사건의 먼지를 털어내는 힘이 됩니다. 경찰의 호령과 함께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네가 들어간 곳이 어디야? 여기서 어떻게 담을 넘었어? 형사가 소리치자 지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짚고 어설프게 오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담벼락은 성인 남자가 아무런 도구 없이 넘기에는 꽤 높았고 무엇보다 그 위치에서 집 안으로 침입하려면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감식 결과 그 담벼락 주변에는 그 어떤 발자국이나 긁힌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소로 그를 떠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넘어가서 현관으로 갔지. 가서 어떻게 했어? 집 안으로 들어선 지씨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1층 거실에서 범행 도구를 집어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정작 그 도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이쯤에 있었잖아. 기억 안 나? 라고 다그치자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것은 자백에 위한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층 계단에서의 살해 재현이었습니다. 경찰은 미리 준비한 대용물, 마네킹 혹은 대여거를 계단에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때렸어? 몇 번 때렸어? 지씨는 모형 둔기를 들고 허공을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여인의 머리에는 최소 3회 이상의 타격 흔적이 있었고 그 각도와 세기도 지씨의 어설픈 동작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몇몇 베테랑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범인이 범행 현장을 모른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수사관들의 지시와 용의자의 수능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씨는 밧줄을 묶는 방법, 시신을 눕힌 방향, 심지어 자신이 범행 후 빠져나간 문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형사들이 이쪽 문으로 나갔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면 그는 황급히 방향을 바꾸는 식이었습니다. 이 현장 검증은 대중에게는 범인 확정의 퍼포먼스였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백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며칠 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한 지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난 지씨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했고 몽둥이 찜질과 물고문 위협까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네가 안 했다고 하면 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지금 자백하면 정상 창작해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형사들을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 도구로 지목했던 망치의 생김새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님이 망치로 때렸지 하길래 그냥 내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진술 번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압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지 씨의 변호인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지문이 없다. 지 씨가 집안 곳곳을 뒤졌다고 했지만 현장 어디에서도 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꼈다는 진술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범행 도구가 없다. 지 씨가 버렸다는 장소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혈흔이 없다. 지 씨의 옷과 신발에서 발견됐다는 미세한 혈흔 반응은 정밀 감식 결과 사람의 피인지조차 불분명하거나 윤 여인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확진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자신만만하게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기소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로지 지 씨의 자백뿐인데 그마저도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재판에서 이길 승산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범인 검거를 발표한 마당에 이제 와서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 국과수에서도 추가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 여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직이 지 씨가 입었던 옷의 재질과는 다르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 희기도 지 씨의 발 사이즈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과학은 지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징실 게임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고문은 절대 없었다. 범인이 죄를 피하려고 쇼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 씨는 죽더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은 술렁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경찰이 실적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잡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토록 허술한 각본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 씨가 정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이 그를 무대 위로 강제로 끌어올린 것일까요?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 밀실의 열쇠를 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982년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공기는 사건 현장만큼이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고 피고인석에 앉은 지 씨의 등 뒤로는 수많은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효로 윤노파 피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1심 선고 공판. 판사가 법봉을 쥐고 입장하자 장내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패륜적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고문에 의한 조작된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정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이 치열한 법정 드라마의 결말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재판은 시작부터 창과 방패의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검찰 측의 논리는 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완벽한 밀실이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범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면식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사는 지 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흔들며 배심원, 당신은 배심원제가 없었지만 판사와 방청객을 향한 퍼포먼스과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범행 동기부터 실행 과정, 도주 경로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에게 이 자백은 그 어떤 물증보다 강력한 왕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 왕의 증거가 모래성 위에 지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는 지 씨가 법정에서 절규하며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판사님,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때리고 물을 먹이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죽지 않으려고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이 임의성, 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파고든 것입니다. 법정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물증의 부재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검사님,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둔기는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이 피 묻은 옷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재는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이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담벼락에 지문이나 족적이 있습니까? 검찰적은 침묵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정황 증거들은 법정이라는 엄격한 검증대 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지 씨의 신발에서 나왔다는 혈흔 반응은 사람의 피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었고, 설사 혈액이라 해도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없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팩트와 자백의 불일치였습니다. 법의학 증언대에선 부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두부 손상은 최소 3회 이상의 가격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처의 각도를 볼 때 범인은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나 뒤쪽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 씨의 자백 조서에는 한 번 매리쳤다고 되어 있었고, 현장 검증 당시 그의 재현 동작은 부검 소견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자기가 몇 대를 때렸는지도 모릅니다. 범인이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범인의 자백입니까? 아니면 수사관이 상상해서 쓴 소설을 외운 것입니까? 주민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지 씨를 목격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승객의 인상착의도 지 씨와 비슷하다는 정도였지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지 씨와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지문은 비록 시간대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알리바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여론의 분위기도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모를 죽인 파렴치한이라며 지 씨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고문해서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사팀을 향한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죄를 상고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상고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물증 및 부검 결과와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뒤섞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이 네 글자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지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가 석방되던 날 구치소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년 가까운 수감 생활과 사형의 공포, 그리고 가족 살인범이라는 낙인.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판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윤 여인을 죽였단 말입니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낭패감에 빠졌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지 씨에게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느라 다른 가능성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이미 훼손되었고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놓쳤던 미세한 단서들, 용의 선상에서 배제되었던 다른 주변 인물들, 이제 와서 그들을 다시 추적하기에는 그 흔적들이 너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수사본부는 해체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건 기록은 캐비빗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밀실, 사라진 범인, 그리고 무죄 판결. 이 완벽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과연 범인은 법정의 혼란을 틈타 어디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인물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1982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원효로의 그 거대한 저택은 다시금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법정의 소란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조카 지 씨가 무죄로 풀려나면서 수사기관은 방향을 잃었고 피해자 윤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요원해졌습니다. 과연 범인은 그날 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해저되는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의 결말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서늘한 교훈을 듣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버린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지 씨의 무죄 확정은 수사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범인은 족하다 라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몰두했던 경찰은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현장은 보존되지 못했고 수많은 외부인과 기자들이 드나들며 증거는 오염되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오직 지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모든 수사력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판결 이후 재수사가 논의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고 유일한 단서였던 시신은 이미 매장되었으며 현장의 혈흔이나 지문 같은 미세 증거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동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잡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경찰 지휘부는 이 사건을 다시 건드리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서류 뭉치 속에 파묻혀 영구 미제라는 딱지가 붙은 채 캐비빗 깊숙한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현대 범죄 심리학자들과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수사 실패의 교과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만약 오늘날의 과학 수사 기법이 적용되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첫째,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으며 범인이 집안의 구조와 귀중품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둘째, 범행의 성격은 원한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라면 눈에 띄는 현금과 폐물을 놔두고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범인은 윤 여인의 생명을 끊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거나 혹은 금전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격분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신에 남은 과도한 공격 흔적, 이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범인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가족들 외에도 윤 여인의 돈을 관리해주던 측근 혹은 원한을 품은 채무자, 심지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출신 등 수사팀이 간과했던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나 DNA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고 무심코 만진 문골이나 피해자의 옷가지에 묻은 아주 미세한 타액이라도 현대의 감식 기술로 분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범인의 얼굴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이후 윤 여인이 그토록 집착했던 막대한 유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가족 간의 불화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사건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믿었던 그녀였지만 결국 그 돈은 그녀를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비극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996년 7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이 세상에 나와 내가 그랬다고 자백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인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70대 노인이 되어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을 수도,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 영원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원효로의 그 저택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 속에 남겨진 윤 여인의 마지막 모습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지 씨의 눈물,
그리고 끝내 잡히지 않은 진범의 그림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인도 없다. 이 말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원칙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미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억울한 죽음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영원히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981년 여름 원효로를 얼어붙게 했던 미스터리 윤여인 피살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흥미로운 수사 비화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더욱 치밀하고 미스터리한 사건 기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지구성 김영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